예, 지금부터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본 초청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기획단에서 주재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 예비후보 여야 막론하고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170 그다음에 여기에 회원사와 전국의 만여 명 이상의 기자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언론단체가 한국기자협회입니다. 1964년 창립된 이래로 국민의 알 권리 또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 기여해 왔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 또 헌법 정신에 따라서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이런 맥락, 이런 철학에 견결히 서고자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요구 또 국민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변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장입니다. 자, 진행 순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들이 패널당 1회 질문에 30초를 사용하고 또 답변은 우리 후보께서는 답변을 1분 30초 이내에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한국기자협회 이시우 과장께서 효율적인 토론 시간의 운영을 위해서 타임아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시간 초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한 룰을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준비된 질문 이외에 심화 질문을 위해서 재질문과 재답변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세 번째 후보로 오신 양승조 충남도지사 모두 관련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패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맨 왼편에 정찬욱 연합뉴스 대전 충남 본부장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자리에 이상은 패널인데요.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팀장입니다. 제 옆자리에 남공창성 패널이신데 강원도민일보의 서울본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옆자리에 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기자,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 토론회의 개막을 알리겠습니다. 세 번째 초청 토론자로 흔쾌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후의 호칭은 공식적으로 공이 후보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에 마련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오늘 기자협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총GDP 세계 9위권, 1인당 대략 32,000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던 대한민국에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커다란 원인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가 888만 가구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격심해지고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극심합니다. 월급여 171만 1,000원의 평균 소득에 국민연금 보험료 38%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비정규직 일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승조는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출마의 제1위변이고, 나아가서 국가의 생존, 민족 소멸로 가는
저출산 내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는데요. 예, 저는 토론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고요. 내일신문의 정치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조 후보님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심경,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비전을 들으셨습니다. 저의 질문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표 공약을 3가지 정도로 농축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 내가 당선된다면 이렇게 책임있게 국가개혁을 하겠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 인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GDP가 1년에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세계 구위권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 넘을까요? 왜 자살 비리가 오고 있을까요? 해서 대한민국일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3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이 2-3명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인 25평의 아파트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은 입주할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주택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반액을 출산만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월세 15만 원을 전액 충남 부담하는 제도가 더 행복한 주택인데 이 문제를 전국 정책화시켜서 1년에 한 20만 채 정도 짓는다면 우리 신혼부부 주택 문제, 청년 주택 문제, 이런 서민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병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 최저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2번째 또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통해서 병역임을 이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없어서 법인세 차등화를 공약을 내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이 펼쳐집니다. 시대정신으로 표현하는 국민들의 요구,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데 정권 재창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정권 재창출 전망과 시대정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시대정신이고 또 시대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자산은 대한민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5,200만 전체 국민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아니면 절반 가까운 사람만이 나름대로 그 경제적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살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888만 가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43.7%이죠. 대한민국 2인 이상 가족의 가구 소득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위 10% 가구별 소득이 월 106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비는 100년을 도저히 않기 때문에 145만 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고 매월 39만 원의 적재현상 삽니다. 이런 분들이 세계 GDP 9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우리 시대정신, 또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쇄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지만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우리 후보께서 그 앞에 이제 타이머를 정확히 보시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치 분야 2번째 공통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창석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1985년생 이준석 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등장을 좀 평가해 주시고요.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여권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든 집단에서 현 집권 여당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등장이 집권 여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을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36선의 영선위원이시고 이분이 그 이준석 대표의 대표 등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얼마나 심각하게 기성세대와 기성정치는 불신이 컸으면 또 믿지 못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등장의 가장 커다란 배경은 기성정치인과 기성정당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주당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득권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 모두가 우리가 정말 초심의 자세로 우리가 기득권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도전자 입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효과 민주당에 절대로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겠죠. 다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효과가 그게 정책 역량으로 얼마나 발휘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직도 한 10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다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 패널 수업 좌측에 보면 우리 양승조 후보의 대표 공약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조명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시면서 토론을 같이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 공통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정찬욱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과 그 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일단 우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종합부동산세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상위 2% 부과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 그다음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 세 가지를 좀 같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가 얻었고 약간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임기 1년을 앞두고 한 40%가 가깝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많은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문제는 결코 성공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참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특히 그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서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부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위 2% 정도를 규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 조세의 명확성천에서도 어긋나고 소위 말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저는 조금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2% 해당하는 대로 나머지 98%, 특히 43.7%에 대한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지 이분들이 부자 감세를 먼저 서두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서민 주거 문제의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경제 분야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상은 패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2015년에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었지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을 만나가지고 소득주도 성장하느라고 이제 52시간 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도내 부품 산업에 약간 타격을 준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점수를 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이제 기본소득 약간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셨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째,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적인 체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근에 나온 게 임금 근로자가 한 1991만 9천 명 정도 통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990년 9천 명 중에서 200만 원 이하의 급여 생활자가 한 32.5%, 3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요? 그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어디서 나옵니까? 200만 원도 못 받는 급여 생활자가 32%인데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점은 방향 맞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도 방향 맞지만 그런 가운데 한 개 기업에 있는 경영인들의 고충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것은 또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동차 부품회사에 가서 드린 말씀이 이런 경우에 오히려 EITC 근로소득 보전제도를 활용했더라면 한 개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 내지 경영인들의 고통이 좀 덜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기본 취지는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2시간으로 토론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체제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에게 현금을 10만 원 정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재정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10만 원 받아서 청년 주택이 어떻게 해결되죠? 예, 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쓰시고 우리 후보께서도 시간 운영하실 때 너무 기계적으로 30초. 그래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전체 운영은 이제 고려하셔서 예를 들면 이제 후보께서 꼭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강조해서 어필하고 싶다. 이 부분 시간을 더 쓰시고 다른 질문에 조금 이제 줄여서 쓰시는. 제가 원래 규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예, 바람직한 한국인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취재하고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표현이 조금 과격합니다만은 뭔가 국민들의 주목 확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면 후보와 저희 우리 패널이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경제 분야 공통 질문 우리 김봉철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이 경제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후보님 생각하시는 에너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 정부가 어떤 탄소 제로 정책이 좀 대표적인 예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국외에서는 세일즈를 하면서 국내에서 탈원전을 한다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탄소 제로와 관련해서는 좀 목표치가 좀 높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SG 경영, 환경과 우리 사회적 책임, 어떤 거버넌스 같은 걸 마련하는데요. 아마 ESG 경영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ESG 경영은 앞으로 우리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가 되었다. 아마도 ESG 경영을 누가 더 확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맞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 정책 말씀하셨죠. 탈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모든 게 탈원전할 때 격렬한 논쟁 끝에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따라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10년, 20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정도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탈원전 기술 수출하는 바와 우리가 탈원전을 가는 게 상충될 수 있지만 그 나라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 나름대로 산업이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상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탄소 중립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탈원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탈석탄에 속합니다. 이대로 화석 연료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고 지구가 멸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탈석탄이기 때문에 탈원전에 앞서서 탈석탄 문제가 반드시 개의적으로서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 경제 분야 공통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언론 분야입니다. 저희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기획단이 주재하기 때문에 언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언론 분야 첫 번째 질문, 예, 정찬욱 김봉철 의원 먼저 하시죠. 네네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 최대 그 언론 현업단체이다 보니까요. 그 가장 중요한 언론 정책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언론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 일반적인 시각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 양 후보님께서도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향후에 대한 언론 정책에 대해서 공약이 좀 있다라고 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행 그 언론계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중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면 그것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잘 물어보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이 언론 정책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함께 반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디어 혁신 프로젝트 팀, 미디어 혁신팀이 당내에서도 이 TF가 구성돼서 아마 못다한 그 공약 이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 박차를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론의 정도, 언론의 그 사회적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기로서의 역할, 목탁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변화되고 혁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소수 말에는 어떤 그 재벌급의 언론들 이런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왜곡이라든가 편파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와 경영, 이 편집권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편집권 독립이라든가 어떤 독립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어떤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장 필요한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뜨거운 이슈인데 고의에 가까운 것이나 고의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지방언론,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지역언론, 지방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언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자, 이어서 언론 분야 추가 질문. 네. 아니 네.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네.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공영방송 사장을 이제 정권에서 내려보내지 않겠다고도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언론사 같은 사원이 지금 사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도 어떤 사원의 충원을 모아서 사원이 우리가 선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정부가 어떤 공영방송 내지 뭐 공영은 없으니까요.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거를 이 편지라든가 기본적인 방향까지 관여하기 위해서 늘상 언론 같은 경우 정권의 앞잡이라든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편집의 독립성 같은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사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선거인단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성실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짧게. 예. 짧게 재벌 언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우리 편집권의 독립. 사실 편집권의 독립은 원래 원론적으로 많이 인정이 되는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그림이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라는 것은 미국 일반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죠. 포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소유합니다. 다음 거기에 있는 회사 경영에 관여해서 뭐 대표이사라든가 사장이라든가 회장 같은 걸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표적 언론 같은 경우도 소유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식을 보유하지만 그 주식 보유자의 대주주가 바로 사장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자, 이어서 언론 분야 두 번째 질문, 공통 질문입니다. 정찬욱 패널 진행해 주시죠.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과도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형법상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뭐 맞물려서 이제 이중처벌 이라는 그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이중처벌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언론 개혁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언론 자체적으로도 이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사실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모 여론의 결과를 보면 한 80%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떤 경우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봅니다.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의라든가 어떤 중과실만 아주 중과실 같은 경우는 종해야 될 상황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도한 규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충분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을 통해서 처벌이 되는데 왜 이런 처벌이 되느냐.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적용되는 분야가 이 분야 말고도 왕왕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형사 사법적인 처리지만 형사 사법 처리까지 되기 전까지 과정도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느 정도 허용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도 이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적절한 균형을 세워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사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정찬욱 의원 질문해 주시죠. 최근에 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요구들이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간의 찬반 논란이 여전히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선택적 권한인데,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금일적 공감이 없는 동의가 없는 사면권을
행사력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재용 그 부의장님이신가요? 사례받는 박근혜 대통령님,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명자가 있는데 종종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의 역사를 보면 재벌급의 어떤 회장님들이 형량을 다 채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부지불식간에 유전 무지다, 무전 유지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라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가장 크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뭐가 아무리 큰 사회적 역할을 했고 그런 중요한 사람이도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국민이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형기를 채우는 이런 재벌기업의 소유자도 우리가 나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은 우리의 전두환 전 대통령 보십시오.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팀에 더 뻔뻔한 이 작태를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진정하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요건이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선은 패널께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정 하시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후보님이 그동안 보시기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해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저출산 문제는요, 이 대한민국이 조만간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3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한민족이 소멸할 줄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민족이 소멸하는데 경제나 사회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저출산 또는 저출생 문제를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시국에 있는 유일한 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시하느냐? 저출산 보건복지시 3급 간수도 아니고 2급 간수입니다. 2급 기구이죠. 그만치 중요하고 충청남도가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 무상급식, 아니면 행복키움수당, 아니면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 것도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민족이 소멸로 가고 그거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는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최고의 정책 과제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 문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됩니다. 2045년 가면 일본의 제치고 대한민국 고령화 비율이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2%입니다. OECD 국가의 3배 정도입니다. 1년에 자살하는 어르신들이 재작년에 3,600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한 정책들을 써서 충남도정 하시는 동안에 유의하게 어떤 그 출생률의 증가가 있었던가요? 출생률 감소는 대한민국 전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감소폭이 다른 시도는 좀 적고요. 우리가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83명인데 충청남도는 1.03명이었습니다. 예, 다른 상대 시도보다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언제든지 한번 밑바닥 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밑바닥 치는 선두적 모델을 충남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저희 가장 기본적인 도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재원이 필요해야 될 거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행복주수당,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 것이 다 그런 일환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 문제는 충남이 이런 거를 시행했습니다. 충청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무료로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남이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서 가장 도전의 3대 핵심 과제죠. 네. 자, 다음은 외교 안보 분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공창성 패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G2 미중 간의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교주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시장을 놓고
양대국과 미중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막기 위해서 쿼드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어떤 입장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쿼드에 참여하실지에 대한 여부를 좀 밝혀주시고요. 지금 G2 미중이 격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바람직한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G2, 소위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대립, 어떤 패권주의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적인 선택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과처럼 대등한 어떤 국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간 일본은 쿼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가입되는 이런 쿼드에 가입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전혀 그것을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기존 관계, 대미 관계는 중요합니다. 굳건히 해야 되죠. 다만 대한민국 전체 교역의 한 24%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 외교적으로는 대미, 경제적 대동협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코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합리적 해결 방안을 보이는 게 낫다. 그래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가서 분야에서 우리가 대중관계, 대민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한민국 외교 정책 기본적으로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외교 정책을 이어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현재 입장입니다. 예, 자 이어서 김봉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보님께 저희가 외교안보 질문을 좀 비중 있게 질문드리는 건 아무래도 현직 지자체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외교관이라든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접할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외교라는 것은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유연성이 좀 발휘가 돼야 될 텐데 기본적인 양보님의 외교관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어떤 남북관계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전망이 좀 어두운 가운데 남은 임기 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말씀한 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외교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예전에 청나라 명나라 관계에서 그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원칙론에서는 명나라와 함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청나라를 멀리 했을 때 병자호란이 나서 결국 한국을 해서 왕조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자체가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잘 고수해야 됩니다. 원칙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외교 핵은 미국 관계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통적인 한미 외교 관계는 우리가 굳건한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성과 실리적 측면을 우리가 또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관계에서 정말 신뢰도 지키면서 원칙도 굳건히 하는 관계, 그게 기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 관계가 참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에 커다란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일감 할 때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들이 교착 상태가 되는데 남북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늘 교류와 단절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약간의 고착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교류와 단절의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에서는 또 한번 진일보한 외교 대북 관계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진일보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나간다면 충분히 두 걸음씩은 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상훈 패널 질문해 주시죠. 같은 이제 외교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남북 관계 외에도 저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 문제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아직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감정은 아직도 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또 이것을 상당히
이미 우리 정부가 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제 조금 스텝이 여러 가지가 얽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 되신다면 어떻게 한일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특히 단적으로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가해자 입장에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방사능 유출해진 날이었을 때 그 일본 고위관리자가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감히 한국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인식이라면 도저히 우리 한국군이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말 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 인류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징용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리 그 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그 할머니에 대한 보상 문제, 배상 문제, 한국에 돈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진지한, 진성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한일과의 근본적으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민간의 교류를 추구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실타를 푸는데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한 그런 그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충청남도도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3개 지방자치단체와 이 자명의를 맺었는데 충청남도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 환경, 교육 분야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봉철 의원 질문해 주시죠. 네, 분야는 문화, 환경, 교육인데 굳이 따지자면 이게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 정도가 될 텐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출산이야말로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뭐 녹아져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자녀를 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그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 문제도 뭐 저출산 극복에 대한 그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 자체가 그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이렇게 권장하고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각박한 현실이 돼서요. 미래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그 후보님만의 그 청사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 부지사를 둔 유일한 도가 충청남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화와 환경을 아주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죠. 저출산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애를 낳는 비율이 97.7%에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애를 낳는 비율은 2.3%에 불과하죠. 그럼 혼인을 한 사람은 출산을 이렇게 낳지 않습니다. 혼인을 못하는 겁니다. 혼인을 왜 못할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은 직업과 주거 문제입니다. 이런 청년 실업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죠? 거기다 비정규 일인직 저임금 근로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거기다 주거가 있어야 결혼하고 애를 출산할 수가 있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인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적 위상에 확립된 겁니다. 대한민국 자본도 없고 국토도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죠. 그런 거에서 우리 인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적 자본, 인적 자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대 경제하고 대국을 만들었고 BTS라든가 그런 어떤 엄청난 문화적 역량에 세계에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홀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각 분야별 공통 질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약간 목도 좀 축이시고 호흡 고르기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3초가 짧군요. 네.
막상 하시다 보면 짧습니다. 키제는 같은 키. 너무 잘 지켜주시는 그 역대급입니다. 정확하신데요.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잘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앞에 두 후보를 폄하하는 바는 전혀 아니고요. 네, 우리 양 후보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주셔서. 저 개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회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역사적 6.29 선언도 있었던 날이기도 한데요. 차기 20대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여야 후보들이 많습니다. 오늘 야권 후보로 입장을 분명히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충청 대망론을 견제하는 우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이 아직 오고 계시죠? 좀 일부는? 예. 자, 다음 우리 양승조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는 초청 토론회 개별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질문 정치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이거는 계승 발전시키는 게 온당하다 보시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리더십이고 보다 더 발전된 차별화에 대안은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대표로 계실 때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짧게 모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런 정치인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진정성 있고 이렇게 소탈한 분이 현역 정치인에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은 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책 성공도 많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우리 서민과 함께 소탈한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본받고 거기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정책을 재생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저는 제가 존경하고 모시는 대통령이지만 결코 점수를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50%라는 2,6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 문제가 따르고 교통 문제가 따르고 공해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가 50%가 넘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첫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문제 이건 안 됩니다. 또 SK 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의 특별 분양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영양실조로 고사 직전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은 비만으로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나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소해야 됩니다. 예, 자 정치 분야 질문 정찬욱 의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는 중부권의 대표 대선 주자로 나오셨다고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밝히셨는데 아직 전국적인 인지도라든가 또 지지율 여론조사상이긴 한데 이런 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지율을 반전시킬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컷오프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인가요? 정세균 또 이광재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을 했는데 후보께서도 다른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이 자리에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있다면 혹시 어떤 분과 단일화를 하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이 대표적으로 왁자지껄 질문입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중부권 대선주자 아니라 전국 대선주자입니다. 네, 다만 중부권 출신이죠. 우리 자랑스러운 충청도 출신 주자라.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한데요.
현재 인지도 지지도가 낮은 편이 아니라 낮습니다. 그럼 왜 낮느냐?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승주가 출마한 사실을 모른다. 또 양승주가 누군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4선 국회의원과 당의 사무총장 최고위원 지냈고 현재 220만 충남도민이 선대에서도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양승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양승주 정책을 모르고 양승주가 출마한지를 몰라요. 소위 말하는 중앙에 있는 메이저 방송, 소위 말하는 빅3에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죠. 저 양승주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커다란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충청을 중심해서 저 양승주가 누구인지, 양승주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관을 갖고 있는지 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관전 방안은 우리 국민한테 열심히 알리고 그런 기회가 되면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컷오프 가능성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컷오프 충분히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청도만이 이익을 해서 충청인이 이익만 해서 정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또 충청도만이 표에 기대해서 정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는 540만 충청인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충청인이 아껴주는 마음과 이것이 정부로 확산돼서 반드시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선에서 당당하게 겨룰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의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우리 정찬욱 의원 추가로 해주시죠. 예. 질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단일화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상황에서 단일화 문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단일화하게 돼서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혼합했을 때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 단일팀을 꾸밀 때도 어떤 선수가 포지션이 어떤가 우리가 분명히 해서 단일팀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비 경선 단계를 거치고 우리가 서로가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장단점이 나타내야 되고 그게 장단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경선하는 게 두 사람한테 무의미하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시기가 그럴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중부권, 충청권의 대표주자로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청권의 대표주자로 나온 사람이 단일화에 먼저 단일화 먼저 시작하고 생각하고 이 경선에 임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충청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당 후보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예비 경선과 본 경선에서 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찬욱 의원 이어서 또 추가 질문. 저 잠깐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요 관련된 거예요? 네. 예, 그럼 관련된 내용 하시죠. 아무래도 그 지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들어가면 그 지사직 유지와 관련돼서도 좀 그 화제가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지금 재보궐선거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어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그러니까 중도 사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데요. 그 지사직 유지에 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그 하셔야 된다면 그 시점은 좀 언제로 지금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 그 호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국회의원들 가입을 대선에 임하셨죠. 예, 국회의원들을 유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우리 그 단체장이나 정무직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단체장으로 사퇴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도 괜찮은 거에서 어떤 차별적인 평가, 다른 그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공직선거에 맞게 지사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1일 날 그 충남도지사를 뽑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사직을 갖고 있고 어떤 경선에 임하더라도 충남 도정에 한치 소홀함이 없이 한치 부족함이 없이 도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울로 이런 토론에 나왔을지라도 우리 부지사님과 기도시장 등 모든 공직자들이
저와 긴밀히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서 급한 것을 보고받고 또 급한 것을 지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선에 임하더라도 도정 수행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대통령 후보가 제가 당선된다면 당연히 도지사직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정찬 의원 질문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준비한 질문지에는 제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충남 지사로서 가장 큰 업적하고 이제 도 정책 가운데서 국민 삶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두 가지를 선정한다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저 후보님께서는 이제 도지사 전에 사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두 가지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복지와 보건 분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질문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뭐 여야에서 여러 후보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경선 이제 곧 등록을 할 예정이고 이미 등록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과연 어떤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 국민 삶이나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을 가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츰 검증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대통령의 자격 조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가 또 도덕성 또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비전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서 갖고 있는 자격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질문 고맙습니다. 첫째 뭐 질문 안 했으면 했지만 제가 작년에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220만 도민과 함께 했는데 이것은 정말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해선 직결 문제도 우리 충남 서북 간의 획기적인 발전에 토대가 되는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충남에서 선도적인 정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일 전국화에도 아주 좋은 정책이 정말 한 10개 훨씬 넘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미래에 다가올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그 사회는 국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한 것도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은 자신이 대통령 지수가 아니라 그 전에도 공정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갈등 해결해야 됩니다. 대립과 분열, 갈등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갉아먹습니다. 갈등 기수가 세계 두 번째 넣습니다. 이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최소 82조에서 246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단결하고 상생 연대하는 그것을 도모하는 그것을 꾀하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가장 바라는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정치 분야 개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저는 안타깝게도 성폭력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부에 그 문제 해결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지자체 차원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고요. 이어서
충청권 대표, 중구권 대표를 자임하고 계신데 김종필 전 총리,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주셨네요. 먼저 그 말씀하신 세 분 문제는 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이죠. 그게 개인적인 일탈이기 때문에 제도 문제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살인을 허용하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만 살인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를 찬양하는 게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 절도가 수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제도와 정책적 면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다. 다만 용서밖에 힘든 일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충남에서 이런 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66 충남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신고부터 격리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이 문제에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소한 사전 사후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필 총장님하고 안희정 지사님에 대해서 이 질문을 주셨죠? 저는 김종필 총재님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들의 충청도의 커다란 어리신 건 저도 존중하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한계를 안으신 분이 어떤 면이냐? 이분은 5.16 쿠데타 세력입니다. 아무리 뒤에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도 근본적인 태생이 5.16 쿠데타 세력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계가 김종필 씨가 1인자가 붙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의 민파 논란판에서 사실 그 충청인이 기대를 한 몸에 안 했었죠. 그런 정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남궁창선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개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양 의원님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시는 여러 문제들도 이제 헌법을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다는 희망들이 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8년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혹시 양 후보님께서 개헌을 추진하신다면 어떻게 개헌하실지 그 사항을 좀 밝혀주십시오. 먼저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87체제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이미 34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시대는 아주 그냥 격심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34년 전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현실에 도포를 입고 지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내년 5월 9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당선자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을 시작한다면 헌법 개정의 논의가 블랙홀이 된다고 생각해서 결코 발과할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의지가 있고 지금 대통령 단수자가 탄생되기 이전인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이 최고의 적절한 시기다. 그래서 5월 9일 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하자. 그런 이 시기의 적절성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헌법 개정돼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 빈권, 우리 지방은 난로 소멸되고 앞으로 30년 안에 가면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무려 105개가 소멸 위기에 빠져듭니다. 이 지방권이 되었을 때 이런 국가의 불균형 발전을 실험하고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지방 분권, 어떤 권한 이양이 필요한데 이것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무형결정이 냈지만 이런 그 부동산 공개념 문제, 토지 공개념 문제, 이 문제 헌법에 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수도권 서울 이전을 해서 엄청난 논란을 겪었죠. 이거 수도 이전 세종을 한다면 헌법에 명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이것이 명시됐을 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국민 분열과 대립이 없을 까 생각하고 이런 점이 헌법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두 가지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충청대망론을 직간접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전직 검찰총장의 사임후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님은 자신이 한 번도 충청권 대항의 적임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하고 계시죠. 근데 충청권 대항론이 윤석열 총장이다. 저는 난센스라고 봐요. 언어 도단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분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한번 충청과 애안을 함께하고 언제 충청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봤고 언제 충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총장은 충청권 대항학론의 적임자라는 말조차도 올리기가 힘든 분이시다. 아마 본인도 씁쓸할 거예요. 아마 그 모 국회의원님 말할 때마다 굉장히 미안하고 겸연쩍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충청권 대항학론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임의 출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총장님은 결과적으로 공직을 농단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고도화된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의 자리, 이 공직을 농단한 겁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정이 아니라 정치 투기행위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검찰총장의 행태를 보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투기행위, 용서받을 수 없는 정치적 투기행위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 오늘 출마 선언했지만 뭐 축하한다는 마음을 드리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검증과 이런 엄청난 절차를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간명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남궁창성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영호님,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 바로 직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걸을 둔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의 핵심 축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도 검찰 중립성 해치고 있다는 또 소리를 듣는데도 역시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 세력으로 정권을 잡고 청와대에 만든 조직입니다.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검찰 개혁해야죠. 우리가 한 98% 정도, 90% 가까운 검사님들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낮과 밤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 정말 그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희라는 차원에서 정말 신명을 다 바치는 분이 한 99% 정도 검사분들이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1%의 정치검찰, 이분들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 통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권의 앞잡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낸 가장 여러 차례 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3번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같이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 특히 정치 검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오늘 국민에게 돌려야 되는 것은 국민의 뜻에, 국민을 위해서 공직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자치주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마련을 볼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제도도 제도 자체가 문재인 제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 법 위법적인 측면 남용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음은 이어서 경제 분야 개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대표 공약으로 주 4일 근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금은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먼저 대한민국 근로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967시간입니다. OECD 평균 모두 241시간이 넘습니다. 독일은 1386시간입니다. 한 580시간 정도 차이 나죠. 덴마크는 1380시간입니다. 580시간 더 차이 납니다. 독일 민족이나 덴마크 국민이 게을러서 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 노동의 생산성 측면에서 아니면 많은 여가 시간을 통해서 레저, 문화,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또 보육 시간이 확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일자리 나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재팬, 일본에서도 이 주 4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39%가 증가됐고 종이라든가 이런 소유물품이 한 57%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임금 줄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이네스트라는 주 38시간, 주 4일째, 실제로 주 4일째를 도입한 회사를 직접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주 4일째를 도입한 후 3년 만에 매출액이 6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했고 고용인원은 20명에서 30명을 증가했고 임금은 줄이지 않았고 현장의 직원들을 보니까 돌봄 시간이 확대되고 여러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으로 늘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현장세를 봤습니다. 이게 한 번에 어떤 강제적으로 이시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공구역이라든가 공공기관, 대기업 순차적으로 확산된다면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큰 우려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려가 해소되면서도 말씀드린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기업의 비용을 부담을 줄이고 나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는 주 4일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경제 분야 이어서 김봉철 의원 질문해 주시죠. 예, 경제 분야 질문이기도 하고 뭐 인사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앞서 답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실정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의원 12명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당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청와대도 지금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에 이어서 뭐 정무비서관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와 이제 동료인들도 계시고 우리 후배도 계신데 중앙당의 조치, 송영길 대표의 조치는 당연한 조치였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에서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는 우리 국민 여론이 이걸 봐주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어떤 진상 규명이 돼서 억울한 분들은 당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 동의한다,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부패 비서관하고 있는들이 우리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투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무리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여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거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 미수한 사례가 반복돼야 되는지 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정원의 실도가 이렇게 저하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그 점에서 좀 검증이 돼야 된다. 또 책임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검증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 정부고 정말 내가 함께하는 정부라지만 이런 인사 문제에서 이런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상은 의원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양극화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게 말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해법을 시장에 적용하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니고 간단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극화라는 것도 사실은 자산의 양극화도 있고 소득의 양극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가 있는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극화 해소라고 할 때에는 어느 것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목표가 뭔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되게 돈을 쓴다는 얘기고 돈을 어떻게 거둔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양극화 문제는 아무리 풀어내기 힘들더라도 풀어내야 됩니다. 이게 고대 왕조 시대는 왕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도 러시아 혁명의 원인에도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입니다. 약 1% 정도 되는 국민이 한 80%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5% 정도가 90%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는 나라,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사회 양극화 측면에서는 세계 으뜸권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이미 세계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판명됐습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토마 피케티가 발표하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1%가 자산이 25% 갖고 25.9% 갖고, 대한민국은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이 2%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극심한 자산 양극화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건 자산의 양극화 문제이죠. 소득의 양극화는 누진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기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유세가 강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반드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과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만 예를 든다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65%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세대에서 자신의 사회 경제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80%가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75%는 여건이 어렵다면 이민 가고 싶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경합된 결과이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 과제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노력을 가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남궁창선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지금 그 정부하고 여당이 제2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판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돈 뿌리는 게 여기 거의 유행되어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최근 그 재난지원금에서 선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급증하는 국가 부채 문제, 부실화되는 국민연금 문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가재정 건전화 방안, 장기적으로 아울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구상이 있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보편적 복지를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시행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 무상수가 어디가 먼저 했죠? 대한민국 농어민수당제도를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충남이에요. 거기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키움수당, 충남 아가수당은 충청남도는 18년 때 이미 시행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75세 이상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입을 무료라는 것도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의 취지를 가장 많이 구현하는 충청남도이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문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 왜 재난을 입주하는 사람은 재난지원을 줘야 되나요? 재난은 홍수나 태풍처럼 이거는 의료적 재난이고 이 사회적 재난이지만 홍수 때문에 자연적 재난 아닙니까? 홍수 입고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재난지원금 지원됩니다. 태풍 피해 입지 않고 홍수 피해 입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작년에 중앙정부도 충청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회적 재난이에요. 의료적 재난입니다. 그럼 의료적 재난으로 입은 피해자한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이거를 재난을 전혀 입지 않은 우리 110만 공직자에게 아니면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기관에게, 공기업, 공공기관에게,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분들한테 왜 재난도 입지 않은데 재난 지원금 주냐 말이에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100번 물어봐도 그 문제에서는 100번 이렇게 답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고소득자의 원전 누진세 문제도 강화도 더 강화해야 되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 한 38% 정도가 소득세 1원도 안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넓은 세원이라는 것은 어떤 소득세 세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너무 면세자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 문제 적절한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만 이 문제가 현재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해결이 굉장히 난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이상한 패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어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당 지급을 많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이전에도 그런 제도를 추진을 하신 적이 있죠. 연간 8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 한 연간 5,400억 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것을 이제 농업인의 가게를 보조해주는 것도 좋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게를 물론 보조하되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들이 국내에서 너무 영세한 경우가 많은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면 영세한 이제 농어업인들의 반발이 있고 오히려 대기업이 이를테면 진출해서 뭐 동포 파마농이 예전에 토마토 사업을 하려다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들의 영세함을 개선해서 기본적으로 누가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생력 있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것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농어민수당은 충청남도가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 어민, 임어민 16만 5천 가구에 연 80만 원 지급합니다. 또 여성 농어민에는 여성 행복 바우처제도 도입하고 있고 청년 농어민에는 영농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다 기본수당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게 이런 어업, 축산업, 농업 분야에서 영세한 상황인데 규모의 경제를 돕는 위해서는 어떤 기업 진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농장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세 충남을 기준으로 한다면 84% 되는 농민이 2헥타르 규모의 토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영세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대기업이 이런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농업에 진출한다면 84% 정도가 아니라 90%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경작을 통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소규모 농가, 영세농도 그 상황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산업화되면서 입은 여러 가지 피해들, 그런 차원에서도 대기업의 농업 진출, 어업 진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세농이지만 특히 하우스 재배 농업 같은 경우는요. 생산을 못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생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말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판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판로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농업 분야, 어업 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상조고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언론 분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봉철 의원 질문하시죠. 예,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언론 공약이 총 19개 중에서 하나가 범사회적 미디어 개혁기구 설치를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정부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혹시 양모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인수위에 관련 미디어 개혁 관련 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공영방송 사장 추천제 관련해서는 사내에서 좀 추천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매체명은 거론하지 않으셨지만 그 회사들 내에서도
뭐 부작용을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사내 정치라든가 그 사장 이후에 어떤 농공 행상에 대한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요. 그 공영방송 사장 추천제를 꼭 그 방향으로만 좀 가는 건 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좀 있어서요.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미디어 그 언론의 공약이 이행이 약간 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서 이 문제 반성하고 좀 박차를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도지사 취임할 때도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아무리 늦어도 100일 안에 기본적인 그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최소한 1년이 넘으면 새로운 개혁과 변화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은 제가 12월 전에 나름대로 기반을 마련해서 19년도에 예산으로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게 대부분이 저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인수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해서 인수위 동안에 5년간의 기본적인 방향과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정책 비전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가운데 미디어 개혁기구도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인수위에 충분히 설치할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모 언론에서 말씀하신 사원들이 어떤 그 사장 선출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대통령도 부작용이 있죠. 우리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단체장도 충분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세습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의 뽑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세습을 하고 3대 세습, 4대 세습 이어지죠? 거기다 소수만이 선출해야 되면 부작용이 있을 때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출할 수 있는 성향이 넓은 거에 비해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선출형 제도는 최선의 제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차선의 제도는 이고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게 선출 제도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소유와 경영 문제, 편집별 독립 문제 이런 문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 또 어떤 구성원들의 선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자, 이어서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패널 질문해 주세요. 네, 산둥반도하고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 터널 아이디어를 이제 예전에도 말씀하신 바 있고 이제 지금 이번에 공약으로도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건설이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공사 비용이 뭐 과거 기사 보면 120조, 지금은 또 170조도 거론이 되고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나 뭐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여러 가지 뭐 수백조 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저 터널이 필요한가, 그게 만들면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 확신이 저는 잘 생기질 않고 그리고 그 확신을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공약을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뭔가 수요 조사를 해보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사실 이제 도지사님께서 후보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문수 지사님이 2008년부터. 근데 그때부터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지금 하면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판단 근거를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공사비용 170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몇 년 전에 120조에서는 그 여러 물가 상승에 170조로 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분담을 한다면 85조입니다. 85조를 15년 정도 20년 한다면 15년에도 5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그 한 5조 정도 내인데 대한민국 GDP가 우리 한 1924조 1940조입니다. 3국의 통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57조입니다. 여기에 대략 18% 우리가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럼 대한민국 예산 600조 정도에서 5조 정도? 이건 결단이면 당연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석을 발표한 게 그게 한 27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GDP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를 볼 때
170조를 15년에서 낮춰주는 사업, 이거는 대한민국 예산으로 GDP로 충분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 100% 감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한 철도나도 2조 3조 보통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따지면 한 5조 정도 내인데 5조 정도 감당할 수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다 우리가 사업 성과를 본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물론 외교 문제도 풀어야 될 관계가 있고요. 생산 유발효과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아주 기민하지만 한 270조가 넘는다. 또 이제 경제 유발효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경부선을 뚫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지만 경부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춘천항도는 보령에서 태안까지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 우리 대한민국 제일 최장이고 세계에서 5번째 긴 해저터널이 12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 개통을 보고 저도 많은 그 관계들 만났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시도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이런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아에 정말 이 엄청난 경제 권역이 우리가 형성될 수 있고 대한민국 미래에서 충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은 전체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전체적으로 시간 운영을 잘 해주셨고 아주 정석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후계 되신다면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잘 이끄실 거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충청권을 대표하여 패널로 참여하신 우리 정찬욱 패널에게 질문 찬스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패널 질문을 저희가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따로 준비한 거 없었는데 네. 그럼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짧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짧게 예, 아까 이거 현안 여서 하나 여쭤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창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에 사람도 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사자들 말고도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요. 어쨌든 양 후보님께서도 지금 충남도의 인사권을 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후보님만의 어떤 인사 원칙이랄까 이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일지가 거론해서는 뭐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책임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줘서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민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제 상황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인사할 때 충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억울한 꼴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정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여성 공직자의 고위직 진출이 없기 때문에 여성 공직을 특별하게 좀 우리가 먼저 앞서서 좀 배려하든지 마음의 어떤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 인사 삼원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찬욱 패널의 질문. 세종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어떻게든 간에 또 균형 발전이라는 큰 이제 목표를 두고서 이제 새롭게 조성된 도시이고 지금도 이제 정부 부처들이 이전을 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 세종 분원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청와대도까지 이전을 해서 이제 완전한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멸 위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 그런 절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분원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달 말까지 이제 국회법 개정 국회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미 약속을 해놓고도 전혀 지키지 않고 이거를 차기 대선 과제로 또 넘기려고 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미 행정수도를 이미 얘기하셨고 그런데 뭐 지금까지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번 임시국회를 이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 후보님께서는 물론 이제 충청권에 있는 단체장이시기도 하니까 물론 팔이 이제 안으로 없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 세종시가 왜 중요하고 또 이 청와대나 아니면 최소한의 국회 본원이라도 이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차기 대선에 넘기려는 일체의 시도는 전 중단되어야 생각합니다. 예,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차기 대선으로 넘기려고 시도하는 정당은 아마 충청권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먼저 받을 것이다. 비수도권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시가 왜 필요하냐?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국정과 되겠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국가 균형 발전인데 세종시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는 세종시인데 왜 국회 분해해야 되는가? 국회의장이 이렇게 지체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국가 균형을 깨하자 그런 문제가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된다. 그 전에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리가 국회 이전은 조속하게 이전해야 되고 그것은 여야가 모두가 약속한 사안이고 충청권에 오는 여야 각 대표 주자들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걸 왜 안 지켜요?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도저히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키지 못할 공약도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반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죠. 저는 이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반하는 이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는 철퇴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얘기에 해주실 것도 제가 충청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네, 우리 양승조 후보님 성심성의껏 간명한 답변 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도에서 남들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국민으로부터 4번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선출하는 영광과 영예를 입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코로나19를 맞이해서 K방역 성과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65%가 아무리였음에도 본인 세대에서 본인 사회 경제지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 답했습니다. 청년의 75%는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고 80%는 대한민국을 해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난 것을 목격한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양승조는 불이하고 소리지르는 심정으로 이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이런 대한민국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경선의 의제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선거의 의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행복하는 대한민국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민족의 소멸로 가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극심한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돼야 된다. 그런 의제를 갖고 저는 앞으로 경선에 임하고 본선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 양승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양승종 후보님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기자협회는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모시고 초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국민과 많은 언론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양승종 후보와의 초청 토론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